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 국회가 문은 열었습니다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시한으로 약속을 한 게 21일, 내일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쟁점은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일 텐데 아직은 뭐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야당이 과방위를 지금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노총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언론 노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방송 장악, 그러니까 야당의 방송 장악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결국에는 검경 장악도 모자라서 당신네들이 과방위를 갖겠다라는 것은 언론까지 장악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방위원장을 갖는다고 해서 뭐 언론을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도록 뭐 내버려 둔다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을 갖고 이런 식의 국회 원구성이 답보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이 지금까지 통상적인 여당의 주장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절대 뭐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당이다 그러면 외교안보 국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 뭐 기재위라든지 이런 분야를 당연히 여당에서 맡는 것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산업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토위나 산자위 이런 부분을 우리 여당이 맡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명분도 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행안위와 과방위는 사실상 행안위를 통해서 현재 경찰 장악 시도가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장악하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과방위 문제도 지금 현재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컴퓨터 포렌식까지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론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됐다라고 하는 권성동 대표의 주장이 있잖아요. YTN이 뭐 장악됐습니까? 다른 뭐 KBS나 다른 데가 다 장악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 언론들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명백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기둥을 우선은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은 안 갖고 엉뚱한 상임위를 갖겠다라고 하니까 현재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박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던졌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네, 예상대로 아주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두 분 이 연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 원래 야당의 대표 연설은요, 여당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주로 내용이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은요, 전 선을 넘었다. 비판을 넘어선 저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2달 막 지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까지 꺼냈냐면요.
당신들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저주 얘기를 했거든요. 연설 내용 중에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 인사 논란 자칫 잘못하면 당신들 탄핵당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공격이거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비판 당연히 여당과 대통령도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2달 막 지나서 이제 70일 된 그런 정권에게 당신들 탄핵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것이 과연 의석을 상당 부분, 그러니까 170석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넘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봤던 역대 야당 대표의 연설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 분야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이런 연설이어서 야당이 아직 민주당이 아직 야당 체질화 덜 됐구나라는 것을 좀 봤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생 분야에 있어서 그 7대 과제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과제 또 뭐 정책 제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언급된 것은 우리가 그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경계하자라는 말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공이 꺼낼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인사분야에 있어서 사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로 받아들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탄핵으로까지 그 과대에서 말씀하시는 비서관님, 행정요원 7급하고 조금 9급 정도를 갖고 탄핵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핵한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말씀은 일반론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적 인사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또 여당에서 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는 개선을 하면 돼요.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7급하고 9급 지인들 아빠 찬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찬스 써가지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7급과 9급 가지고 이렇게 국정농단과 비교해서 당신들 탄핵당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할 일이냐. 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예. 이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약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지인 논란, 이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화마을 갈 때도 사적 지인을 함께 가고, 그리고 그 대통령 순방할 때 1호기를 타고, 그것도 민간인이 물론 뭐 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민간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경계의 목소리를 야당이 내고 국민들이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순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저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를 듣는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하는 뭐 시민사회 무슨 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목소리가 바로 쓴소리예요. 이 속에 국민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바로 오늘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비판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서 정치적 공격이 어떤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저는 공부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이런 체제가 된다면 제대로 굴러가는 대통령 비서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귀한 비서관님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은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럼 합리적인 비판입니까? 윤석열 정권 잘 되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주죠. 이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저 소리 정말 귀 기울일만 하구나. 정말 우리에게 아픈 소리다. 그렇게 해야지 당신네들 썩은 냄새가 나. 이거는요, 비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단어들의 이 자극적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뭐 단어의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본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으로만 받지 마시고, 그 선거관리위원을 하고 있는 그 권성동 의원의 자제, 그 9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9급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이건
저 사람이 정치인 자격이 있나?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런 그 자제분 이분도 또 들어왔단 말이죠. 예. 우리가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저도 선거할 때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요. 그러면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다 할까요?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도왔던 분들은 자신과 관련된 인사청탁이나 자신의 자녀, 친인척 이런 분들이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설령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사양하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나와서요.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이렇게 계속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적 채용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은요, 어쨌든 지인들의 추천이 많아요.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 국회에서 보좌진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보통 대통령실의 행정관, 비서관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 찬스, 지인 찬스,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웠던 분의 자제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몇 건이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또 언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겸허하게 우리가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식적이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지금처럼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채용 절차 다 지켰습니다. 예. 뭐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같이 일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오늘 아침에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엽관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은 엽관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엽관제가 보면 이 충성도나 그럼요.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임명을 하는 그런 관행적인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호흡을 맞춰서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던 분들, 그런 분들 함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사적으로 인연이 있던 분들이 들어갔느냐라는 것과 사적으로 인연이 없으면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라는 정말 실세랑 몰라서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못 들어간 분들 많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강인선 대변인이 결정적으로 좀 실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대선 과정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갖고 채용한다면 그게 불공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강인선 대변인은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요? 조선일보 기자라는 그 논설위원이라는 그 경력만 갖고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불공정 아닌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를 해명이라고 하는 예. 강인선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에서 역공에 나서면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시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5급 비서관도 필기시험 없이 채용이 됐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필기시험 안 보고 면접을 통해서 하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그렇게들 해요. 일반적으로 그 뭐 엽관제는 아니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정무직 공무원 어떤 뭐 시군 같은 경우는 1명, 어떤 데는 2명, 광역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가 더 많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 친구 아들이니까 내 선거운동 잘해줬던 친구의 뭐 조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사적인 부분이고 선거운동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많은 당직자들 또 많은 의원들의 보좌진들 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제대로 못 떠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잘 모르거나 김건희 여사랑 모르거나 혹은 장제원 의원과 모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인 찬스고 아빠 찬스고 사적 채용이다.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그 논점을 흐리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봐요. 그냥 전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새롭게 진영을 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비서실로서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러한 인사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 중에서 좀 주목이 됐던 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랑 예전부터 알던 분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줬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잖아요. 그 외에 뭐 봉화마을에 같이 갔던 그 대전대 겸임교수 같은 분은 뭐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거기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사적 채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그럼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야?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씌우려고 하는 건데 저런 공격을 할 때는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원내대표가 의혹만 붙이기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비판해 봅니다.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혹이겠습니까? 그 봉화마을 간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그 사전 답사까지 해 가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과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집불통하냐, 오만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49%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이 지금 보면은 30% 칸 넘는 정도의 지지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야당의 쓴소리를 뭐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표현에 있어서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지지율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아침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현황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국 도서관이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간의 문답 과정에서 그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메시지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약간은 좀 무미건조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냉정한 모습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관리하고 언론과 국민들께 본인이 자꾸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자제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뭐죠?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꾸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이나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2주 동안 사라졌잖아요.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중대한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내부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을 처음에 우리가 막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의 지적 같은 경우에 유익 있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고 비판을 하면 대통령께서 듣고 변화하실 거다. 그런 변화의 조짐이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대통령 긍정 평가가 지금 5주 만에 좀 반등을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3.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긍정이 35.6%가 나왔는데, 자, 여전히 뭐 긍정 부정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긍정이 좀 오른 것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오차 범위 내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굳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강 그 이념 지향으로 볼 때 333 구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30, 중도 30, 그다음에 진보 30 예. 대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수층들이 35% 미만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좀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부 지나치게 대통령 지지율이 약하면서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응원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올라갔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저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 말씀에 귀를 열고 그리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대답을 내놓고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무장관 지금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저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과 실생활에 관련된 일을 대통령실에서 하면 저는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거리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하고 있어. 이런 비판이 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현재 긍정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정당 지지율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보면 39.2%로 조금 올랐고요. 민주당이 0.9%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게 여론조사가 자주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뭐 의미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약간 올랐다면은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요. 보수층과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TK 이런 지역에서 큰일 났다. 지지율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대통령 국정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좀 비판 좀 자제하고 일단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결집을 한 거군요. 그렇죠. 결집 효과가 나타난 거지 저것이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네.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한 이틀째 스타 장관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장관들이 좀 나서서 발언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주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 하시고 홍보수석, 대변인들이 나와서 전임 정권 잘못됐어요 하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모든 정치권의 화두는 북송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에는 뒤에서 좀 빠지고 어제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여러 군데 나가셔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뭐 집값 안정이라든지 GTX A의 조기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 완공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잘 국민들을 뒷받침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책임 장관을 처음에 강조하셨잖아요. 책임 장관이 되어야 스타 장관이 나와요. 나는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저것 간섭하면은 장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 책임 장관 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타 장관이 되려면 일을 잘해야죠. 방송만이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지금은 아직 스타인지 아닌지 모를 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대 장관들을 보면요. 장관들이 스타가 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많이 관여도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국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장관에는 우리가 익숙해도 일 잘했다라고 박수받고 떠나는 장관은 사실상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스타 장관이라는 표현이 일 잘해서 칭찬받는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전 바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일을 잘하면 또 자연스레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요. 사실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전체가 호흡을 맞추고 보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 그 비서관님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참모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지금 저 참모분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분 얘기하고 싶은데 비서실장 바꿔야 됩니다. 그 대변인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도 바꿔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이 정치권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치권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노련하고 장악력이 있는 그런 분이 비서실장이 돼서 대통령실을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과연 그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적절한 여러 가지 발표들 그리고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면 브리핑할 때 그 얘기부터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적절한 대변인의 역할인 것이냐. 과연 여태까지 나온 대변인실의 해명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과연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2달 조금 지났지만 네. 참모진의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 출범 2개월밖에 지금 불과되지 않았는데 네. 2개월 만에 대통령실 인사를 이렇게 대폭 교체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바꿀 때 2가지 우리 논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처음에 컨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리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경질. 그런데 지금은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책임이 물론 가장 많지만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참모진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참모진 개편을 통해서 일신하는,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요. 그 김대기 비서실장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늘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데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안 보여요. 지금 많이 보여야 되는 시기고 정무수석이 야당에 찾아가서 원구성 협상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또 국민의힘 쪽 찾아가서는 양보해서라도 빨리 원구성 협상해서 국회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녀야 되는 분이 정무수석인데 안 보여요. 저는 이런 것이 그분들 개개인의 어떤 경향,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주요 비서관, 그 과거의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처럼 6분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사실상 비서실장과 수석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개입을 하고 나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면 삐걱삐걱대기 시작할 겁니다. 예. 아마도. 그러면 일정 부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6분은 그냥 두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이런 분들만 교체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안방은 그분들 거고 이분들은 들어간 손님에 불과해서 여전히 대기 중인 대통령 비서실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6분의 검찰 출신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되게 신임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지금 막 바꾸라는 것은 대통령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비서실장이 가서 그분들을 장악을 하는 거죠. 만약 그분들 장악이 안 되면은 또 다시 바꿔야 될 수가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보이니까 비서실장을 바꿈으로써 청와대 내 기강을 좀 새롭게 잡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 또 당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일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 지금 원내 협상도 해야 되죠. 그리고 당도 당대표 권한 직무대행을 하면서 네. 당 일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당에 61개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선임하는 절차를 당대표가 주관을 해야 돼요. 당무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자,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고 싶어 그 당대표가 돼서 내가 2024년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겠어라는 사심에 가득 찬 중진 의원들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좀 집권 여당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하고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뭐 상대당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비상식적인 제도 체제잖아요.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았는데 네. 여전히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문제 의식을 갖고 주장하는 바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 치더라도 돌아와서 곧바로 다음번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들 개인과 연결된 고민들을 하는 것이지 여당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외를 다 추스리니까 역대 가장 막강한 대표인 거죠. 비록 직대지만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즐길 수도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약간의 힘겨루기가 일종의 당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예. 지나치게 한 사람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의식은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정지된 당 대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의 걱정거리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앞서 그 대통령 약식 회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다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8.15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주로 거론되는 게 이재용 전 부회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픽이 있을 거예요. 함께 띄워주시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까지. 대통령께서 언급 안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됐으면 좋겠고요. 김경수 지사도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통합에 서로 여야가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서관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해 주시죠.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긍정 여론이 높다라는 것을 사실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15 사면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맞춰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정치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야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